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군대, 공공기관, 병원, 기업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비리를 두려움을 무릅쓰고 세상에 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공익 제보자들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그들의 선한 양심 덕분에 투명한 사회에 한 걸음 가까워졌지만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영웅이 되고자 한 적은 없지만 부정부패를 없애려 한 제보로 행해지는 보복과 싸우다 보니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버린 사람들. 아름다운 재단은 공익제보로 인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제보자가 슈퍼맨이 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어쩌다 슈퍼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U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오늘 UBC 인터뷰는요,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쪽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또 우리 당에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계 개편, 그리고 향후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데 오늘 어떻게 바쁘셨죠? 그동안? 예. 지난 20일간 우리 국정감사를 하면서 네. 우리는 어떻게 적폐청산을 하고 네. 또 제조산을 할 것인가. 네. 권력형 적폐뿐만 아니라 네. 사람들이 느끼는 민생형 적폐까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지 네. 고민을 주로 했죠. 네. 반면에 자유당은 이제 상복 입고 나와서 네. 신적폐하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만 뭐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네. 않으니까 네. 사실 뭐 쭉 처져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집권한 지 이제 뭐 6개월도 안 됐는데 적폐가 쌓일 시간이 있었네. 적이 쌓일 적인데 쌓일 시간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신적폐라고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 프레임에서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솔직히 진짜 막 어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들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으면 진짜 암 생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검은 넥타이를 하고 있는 네. 사람들을 마주보면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럽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국정감사장에서 마주 앉아서 국가 대사를 갖다 논의하는 것이 과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그 회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국무총리실 네. 국정감사였습니다. 저 네. 같은 경우는 마지막 질의를 자, 대통령께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네. 이 뜻은 무엇이냐? 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뜻도 있지만 민주주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광화문 광장을 아시는 것처럼 4.19 혁명 때부터 또 80년 서울의 봄, 87년 6월 항쟁, 촛불 혁명까지 그 수없이 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네.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종문화회관 혹은 그 옆에다가 우리 민주주의 기념관 진짜 더 타임즈가 70년 전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네. 꽃 피우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보다 더 기대하기 어렵다. 네. 라고 우리나라에 폄하했었죠. 폄하를 당했죠. 예. 근데 프랑스 르몽드지는 지난해 프랑스의 혁명 정신이 프랑스에서 사라지고 한국에 있다. 하고 네. 정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다 민주주의 기념관을 세워서 우리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네. 중요한 어떤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담아내고 청소년 의회를 갖다 1년 내내 열고 네. NGO들이 와서 항상 회의할 수 있고 또 세계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민주주의 4.0을 토론하게 하자. 네. 또 유엔의 국제기구로 네. 국제민주주의 센터를 갖다가 만들게 해서 우리 광화문에
유치하자. 그럼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상징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 저도 진짜, 뭐,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더라도, 2016년 대한민국 혁명은,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프랑스 혁명에 빗대서. 정말, 한류 상품으로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한 게 아니라 네. 촛불 보복을 한 것이 아닌가. 중국의 촛불 혁명이 전파될 때 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대한민국의 촛불 혁명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사관이 거기 있습니다. 네. 미국 대사관에서 그 옆에서 매주 토요일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는데 미국 대사관에 돌 팔매질 한 번 없었다. 이건 정말 세계사적으로 드문 사건입니다. 그 평화 그렇죠. 정신이라고 네. 하는 건 칭송받아서 마땅하죠. 네. 그래서 제가 노벨 평화상 네. 수상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만하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한 적이 있었죠. 네. 아니, 저도 뭐, 미국 대사관 인간띠 있는다는 그 돌발 행동을 저지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자, 이제 뭐, 국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뭐, 우리 민병두 의원님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민 의원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 잠깐 듣고 본격적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조금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자세하게 해보니까, 학생운동 하시다가 감옥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보니까 2차례나, 예. 몇 년, 4년? 예, 4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실제로 선고량은 좀 길었는데, 예.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이 네. 나올 때 네. 다 이제 대사명이 되었고 일찍 나왔고 네. 또 한 번은 우리 이제 결국 민주주의가 네. 이루어지고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고 네. 88 올림픽 후에 다 나간 다음에 6개월 후에 네. 출소를 했는데 두 번 다 이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관련죄이죠. 아, 혁명 세력이네. 반국가단체 구성처럼 한 번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2번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예.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첫 번째는 그 항림사건이라고. 예, 합니다. 항림사건,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에 사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우리가 이 광주의 진상을 규명해야겠다. 그래서 네.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81년 3월 달에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 최초로 이제 1년의 시위를 합니다. 네. 그때 종로에 3,000명까지 나가서 시위한 적이 네. 있고요. 그때 처음으로 옥상 시위라는 게 개발됐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옥상 시위는 그냥 옥상에서 플랜카드 내걸고 구호 외치고 유인물 뿌리고 하는 그런 건가요? 그 전에 이제 우리 학원에 이제 학원이라고 하죠. 예. 학원에 이제 소위 이른바 짭새들이 이제 수백 명이 깔려 있죠. 있었죠. 예. 그러니까 무슨 5분을 못 버티죠. 돈을 바로, 예. 외치고 바로 바로 잡혀가는. 잡혀가니까. 네. 그러면 어떡하냐 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로프에 매달려서 이제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대학교의 옥상 철문이 용접을 해서 다 닫혔죠. 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면 3분, 5분 못 버티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저 나무에서 10명씩 올라가서 한 적도 있죠. 네. 아, 그 뒤에 뭐 노동운동도 하시고, 근데 특이한 게 만화 잡지, 만화광장 예. 참관. 예. 예. 정말 많이 아시네요. 예. 우리 만화인들이 뭐 이현세 선생이랄지 허영만 선생이랄지 많은 분들이 저를 갖다 만화계 최초의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 전에 보물섬 어깨동무 같은 그 어린이 잡지가 만화. 있었는데 이제 1980년대 공포의 외인구단을 갖다 필두로 해서 성인들이 만화에 빠지기 시작했죠. 네. 어떻게 보면 제1차 만화의 전성 시대이죠. 그때 성인 만화 잡지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어른들이 보는 만화. 그쵸. 예. 그래서 만화 강좌 야한 만화 말고. 그 만화 강좌라는 게 창간이 돼서 그때 창간 첫 호에 10만 부가 팔렸어요. 네. 아, 어마어마하네요. 그 당시 10만 만화 부면. 붐이 엄청났던 것이죠. 아, 그러네요. 그 시기에 저도 만화를 진짜 많이 봤으니까. 대본소. 예. 지금 없어져서 모르죠. 저는 이제 만화방 가서 밤새도록. 그렇죠. 그때는 입장료 내면 밤새도록 볼 수 있었거든요. 예. 밤새도록
이현세, 박봉성 뭐 하여튼 그런 만화 몰아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고행성 뭐. 예. 그래서 이제 대본서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화계가 큰 위기를 느낀 거예요. 네. 이제 웹진 시대로 넘어가는데 네. 제가 17대 국회 때 문 강의를 하니까 당신이 만약에 최초의 국회의원이 예. 우리를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 이제 웹진으로 가야겠다. 네.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 만들어달라. 그렇게 이제 보답을 했죠. 그렇게 만화광장 그렇게 하시다가 그 뒤에 이제 문화일보로 가신 건가요? 네, 예, 문화일보 가셔서 워싱턴 특파원, 국회반장, 정치부장.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그때 의원님 문화일보 정치부장 하실 때 문화일보가 괜찮은 보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야권 후보로 약진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거. 그 영화 노무현입니다에 그게 나오죠. 예, 예. 그 기사 나올 때 정치부장이셨. 그때 국회반장. 그때 국회반장. 아. 그때 그 여론조사가 기폭제가 됐죠. 예, 기폭제가 그래서 됐어요. 노사모가 이제 광주 대의원대에 가서 그걸 갖다가 뿌리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게 혁명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표심이 네. 움직이는데 큰 기여를 했죠.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문화일보가 괜찮았는데, 괜찮은 기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이상해졌어요. 그때 뭐 하여간 그 90년대 문화일보 정치 기사는 뭐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을 네. 다 이게 흔드는 네. 그 석간이 완전히 그 아젠다가 더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죠. 좀 개혁적 성격도 강했고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갖다 마지막으로 해서 내 재임 시절에는 어떠한 언론과도 단독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취임 50일 만에 저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었죠. 아니, 그렇게 이제, 근데 괜찮은 분들이 이렇게 국회로 가시고 청와대 들어가고 하면서 좋은 기사 쓴 기자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와대 그 뉴미디어 비서관 하는 네. 정혜승 비서관 네. 문화일보 출신이죠.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기자 생활 하시다가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그때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지역구를 나가셨죠? 예, 예. 낙선하셨잖아요. 그때 예. 누구랑 싸운 거예요? 그때는 2007년 대선에서 이제 우리가 패배를 패배했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서울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데를 가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강남 서초도 88년, 92년도에 박찬동, 김덕용, 홍사덕 이런 예. 분들이 야당 후보로, 예, 야당 후보로 된 적이 당선됐죠. 있었죠. 근데 동대문을이 1978년 송원영 의원 이후에 예. 한 번도 우리 당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에요. 아, 거기는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저쪽에 김영구 의원. 예, 흑선풍이라고. 예. 터줏대감이었죠. 예. 그분이 4번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레드홍 아, 홍준표 씨가 이제 생겨났죠. 네. 그래서 아, 제가- 그러면 18대 그때 2008년도 총선에 홍준표 하고 붙은 그래서 거죠? 제가 선택을 해서 간 거죠. 아. 가장 어려운 데 가서 예, 내가 예. 가시덤불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냐. 헌신을 하자, 희생을 하자. 그래서 제가 가서 전사하셨군요. 장렬하게 전사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리벤지가 벌어지죠. 그래서 2012년. 그 4년을 정말 일을 악물었죠. 예, 어떻게 이건 뭐 저는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여야 한다. 그런 소명감을 갖고 움직였죠. 그래서 10당 구락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10당구라? 아니요. 15을 쓰면 당선되고 9을 아. 쓰면 떨어진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을 빼고 10시간을 다니면 당선되고 예. 9시간을 다니면 떨어진다. 예. 그게 저였습니다. 예. 그게 저 때문에 만들어진 그냥 말입니다. 지역구를 누비고 다니셨네요. 하루에 많은 날은 37개 약속이 있었는데 예. 제가 파악한 데가 35군데까지 가봤습니다. 와. 나중에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고 예. 지치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홍준표, 레드홍은 원내대표, 당대표, 예, 최고위원 거물이었잖아요. 예. 최고의 성장기였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려면 나무 밑동을 갖다 까야 된다. 같은 방법으로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가 여의도에서 밥 먹을 때 나는 동대문에서 밥 먹고, 그가 골프를 칠 때 나는 동네에 있는 약수터를 가고, 이렇게 해서 이겨야겠다. 그래서 2011년 7월에 레드홍이 당대표가 됐을 때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아, 저 사람은 더 이제
여의도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구나. 여의도에 묶여 있을 때 나는 동대문을 갖다가 내 발판으로 하자. 아, 그렇게 해서 홍준표를 꺾었어요. 이게 소선구제 도입 이후 민주당 간판으로 첫 당선. 78년 이후에 예. 제가 처음 이긴 겁니다. 사실 그 전에 기억나는 분이 허인의 예. 그 고대 총학생회장 하셨던 예, 분. 예. 그때 정말 아깝게 졌었잖아요. 네, 그때. 3표 차이. 3표 차이, 맞아. 아, 그래서 그 막 통곡하던 장면이 밤샘 생각이 납니다. 재개표하고 그럴 예, 때입니다. 예. 아, 정말 진짜 그 레드홍을 깎으신 것만으로도 정말 상당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과정을, 홍준표 의원하고는 어떠세요? 그렇게 처음에 한판 졌다가 리벤지로 보내버리고, 그래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나중에 경남도지사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예, 했죠. 정계 은퇴 선언. 바로 정계 은퇴 선언을 했는데 동대문 주민한테 그렇다면 그동안 고맙다는 얘기도 없냐 그랬더니 바로 이제 트위터에 또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 네. 하고 한 달 후에 지역 주민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공적 인생을 마무리하고 광화문에 변호사 사무실 얻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민병두가 오독을 한 거다. 나 같은 거물을 갖다가 무너뜨리니까 흥분해갖고 그걸 오독을 한 거다. 내가 동대문을 떠나겠다고 했지 정치를 떠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 그 후에 우리 몇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김어준 총수랑 같이 네. 식사를 하면서 뭐 정계 은퇴했으니 방송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홍준표 의원 개인적으로 뭐 그 처음에 기자 시절에 조금 그때는 아니겠구나. 홍준표 의원 처음 만나신 게 언제예요?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 기자협회 회장도 했고 예. 또 노조를 만들어서 또 공정보도위원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쭉 뉴스의 인물들을 갖다가 네. 매달 불러서 우리 기자들 이제 서로 부서를 넘어서서 이 견식을 좀 넓히자고 해서 그때 한 번 부른 적이 있었죠. 근데 네. 뭐 그때 5분이 안 돼서 이제 반말하는 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홍준표 의원 특징이 반말 참 잘하죠. 사람 보면 이제 5분이 안 돼서 반말을 하죠. 이제 좀 10분 지나면 입마전마도 하고.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2007년도에 본회의장에서 이제 배치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한 번은 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봐, 저격수는 삼성까지 돼. 당신 민병도 말이야. 전략통 하니까 당신도 삼성까지는 될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이 삼성까지는 되겠다. 그분이 저랑 다음에 붙게 될 줄 몰랐죠. 그러면서 이재호 봐. 그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원내대표 하잖아. 김문수 봐. 도지사 가잖아. 근데 나는 뭐냐 이거. 참 걱정이야. 야 민병우 새끼야. 이게 뭐야? 이 순간 되게 난감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언제 봤다고 저한테 얌마 이 새끼라니까. 이거 참 대응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제가 고민하다 일주일 후에 다 본회의장 다시 만났을 때 보자마자 어이 준표. 어이 준표. 막 불을 떨리더라고요. 벙쪘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맨 처음에 벙쪘겠지만 좀 이따 불을 떨리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아마 레동 인생에 아마 처음 있었던 사건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자들도 위에 있고 방청석도 있는데 그래서 왜 그래 마. 그다음부터는 뭐 레드홍하고 저하고는 레드홍이 저한테 이렇게 존대를 한 방 더 존대하면 저도 존대를 하고 야 하면 저도 같이 야 하고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아니 그 한 방 더 먹인 게 그게 참 인상적입니다. 처음에 한 번은 그쪽에서도 뭐지 이러다가 한 방 더 맞았을 때는 약간 멘탈 붕괴로 갔을 것 같아요. 참. 아니, 이거는 다른 분들도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용해서. 예. 홍준표 의원은 하여튼, 근데 저쪽 분들은 반말을 너무 쉽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국민들한테도 뭐 반말, 여기저기 다닐 때 보면 툭툭 좀 젊은 사람들이면 그냥 반말 하는 것 같고. 제 사진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지역구에서 사람들하고 인사를 할 때 우리 지역구는 이제 의자가 없고 되게 앉은뱅이 식당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치인들은 되게 서서 가면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쓰게 되거나 네. 혹은 나는 내려보잖아요. 근데 저는 네. 딱 들어가면 다른 분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딱 무릎을 꿇습니다. 음. 눈높이를 딱 마주치고 네. 대화를 그게 합니다. 그게 우리 쪽 민주당 쪽 정치인들의 자세죠. 네. 그래서 그 당시 2012년 9호가 제가 섬김의 정치였습니다. 섬김의 정치. 왜냐하면 그게 레드홍하고 대비된다는 거죠. 레드홍이 갖고 있는 캐릭터, 네.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퍼스널리티라는 게 대비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레드홍의 구호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 국회의장 민관식, 대한민국 제2 대통령 장준하, 그리고 홍준표였습니다. 그 동대문구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왔다 이거죠. 본인은 큰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네. 스스로 올리면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면 높여진다고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나저나 이제 의정 활동 이제 3선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전략통이다, 기획통이다, 뭐 주로 그런 쪽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존재감이 그죠? 3선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솔직히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춰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이제 크게 제가 네. 반성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당과 당대표와 당의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항상 스포트라이트는 그분들이 받게 하고 저는 그것을 갖다 보좌하는 것이 저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각각의 정치인들이 자기 목소리, 자기 가치를 갖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총집합하는 것이 당에도 재산이 예. 되고 개인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산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당선된 다음에 우리 대선 끝내고 문희상 당의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대선에 지고 나서. 네. 그때 제가 공통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 모두 복지 확대하고 경제 민주화를 갖다 얘기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사회적 합의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패자가 먼저 이걸 제안을 해서 승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사실 연지 곤지 바르고 나온 거다. 이거 거짓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통 공약에 합의해갖고 그 초반에 상당히 밀고 갈 수가 있었죠. 그 다음 당대표 시절에 제가 을을 위한 정당,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했고 을지로위원회. 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는 제가 연구원장을 맡아서 유명한 열린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그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제가 설계를 해서 제시를 했고 원래 의원님이 진짜 그런 거 카피 뽑는 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정책 엑스포도 했고요. 예.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총선 전략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역대 선거의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놓고 그 동별 투표구별 성향을 분석하는 거죠. 맞아. 요즘은 진짜 동별 이 데이터까지 다 분석해보고 그 취약지구 찾아내서 취약지구 공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 데이터 연구라는 거를 별로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총선 전략 지도라고 하는 DB를 갖고 여론조사를 대입을 해서 중요한 수도권하고 충청도하고 부산 경남을 돌려봤는데 부산 경남에서 6군데 정도가 당선된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당대표가 굉장한 자신감을 가졌었죠. 그 당시에 뭐 한반도 신경제 지도랄지 뭐 일자리 창출 공약 같은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서포트를 쭉 해왔었죠. 네. 그 주로 이제 뭐 당의 전략통, 기획통 이런 걸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지도부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예. 지도부는 바뀌었지만 의원님 역할은 계속 그 자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시절에는 또 그쪽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 뭐 근데 한간에는 특히 이제 국민의당 탈당한 그분들하고 좀 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한길 대표 체제에서 또 참모 역할을 또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보여진 측면도 있고 좀 억울한 게 좀 있으실 것 그 당시 같아요. 당대표 시절에 제가 제시한 것이 을을 위한 정당, 을지로위원회였죠. 그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반대가 심했습니다.
무슨 네이밍을 이렇게 가볍게 하냐. 근데 결국 계속 제가 주장해갖고 이제 관찰이 됐었죠. 저는 정치를 하면서 무슨 계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보에도 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일각에서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눈이 제일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미덕은 당과 당 대표와 당의 후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저는 큰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선당우사. 어떻게 보면 주류 비주류가 아니라 그냥 늘 당권파에 있었습니다. 늘 당권파. 뭐 정세균 당대표든 정동영 당대표든 또 뭐냐 문희상 당대표든 김한길 당대표든 문재인 당대표든 늘 핵심 당중에서 그냥 당권파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도 받고 그러실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자기들 편의대로 좀 갖다 붙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오해가 더 증폭되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는 제가 뭐 탈당파로 계속 보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국민의당 갈라져 나갈 때. 저는 애초부터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당명을 갖다가 이제 공모를 해갖고 당명을 확정하려고 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손혜원 당 홍보기획위원장은 소나무 민주당을 선호했었어요. 아, 소나무 민주당?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억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갖다가, 그러면 한번 인터넷에 올려놓고, 한 3개를 갖다 올려놓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소나무 민주당하고 올려놓고 보자.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탈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거 갖다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안 된다고 했냐면, 이거 올리는 순간, 야, 도매인 사는 거랑 똑같다. 우리나라 정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여섯 개가 아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건 100개가 넘는다. 그 정당과는 다 모든 것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인 혼자서 당명을 변경하면 3개를 다 우리 걸 다 등록하는 건 어떻게 하냐.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정되어서 전격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하는 얘기도 그 당시에 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으로 채택이 된 거군요. 그건 뭐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한 건 아닌데, 그건 선혜원 홍보위원장의 작품이지만, 이제 그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하는 데는 그 당시에 언론에서 민주당 탈당파로 민병을 계속 거론할 때, 언론은, 종이 언론은 거론한 것 같지 않고 아마 패널들이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와서 찾아보면 없어. 없는데 동네 다니는 사람들이 탈당한다며? 아니,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는데 왜 그러시죠? 그게 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한길 의원 개파로 사실 이렇게 조금 비춰진 그렇게 된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편의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대충 쓰고 뭐 말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저도 그걸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2017년 대선 때도 또 제가 총괄특보단장으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 지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총괄특보단장? 그러면 총괄특보단장은 어떤 역할인가요? 그야말로 전천후적인 역할이죠. 우리 특보단이 한 5,000명 정도 계셨는데, 우리 정말 뭐 각계각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야말로 뭐 홍보 역할, 뭐 무슨 동네에서 백병전에 가서 싸우는 역할, 뭐 여론, 구전 홍보 역할, 뭐 모든 걸 다 이제 하시는 분들이고, 또 정책 제안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안희정 지사가 치고 올라올 때였는데, 그때 제가 총괄특보단장을 맡으면서 이게 가닥이 좀 내부적으로는 의원들 사이에서 잡혀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죠. 언론도 이제 이게 가닥이 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혹시 특보단장 하시면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좀 없습니까? 우리 대통령님하고 관련된 거라든지. 이제 그 이전에 사실은 우리 연구원장 시절에 문재인 당대표가 되고 난 직후에 4월 재보선에서 우리 천정배 의원이 당선되면서 첫 번째 타격을 받죠. 그 당시에 사실 김현민 비서실장이 선배, 우리 당대표 좀 위로해주자.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마포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있죠.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다. 지나가는 일이고 결국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사람을 영입하자. 결국 총선은 사람 갖고 승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다음 총선에서
2016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삶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한다. 다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한 비례대표 11번 정도의 우리 할머니들, 수요일에 할머니들,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하는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을 갖다가 비례대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한일의원연맹 가서 딱 앉아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의정활동을 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실상을 갖다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심기일전한 분위기였어요. 그 후에 제가 서너 번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댁에서 식사할 때도 그랬고. 그때 사모님이 이제 우리도 뭐 이렇게 음식 차려주고. 음식 뭐 드셨어요? 정말 음식 솜씨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 솜씨, 우리 여사님이 음식 솜씨 좋다고 지금 근데 뭐 드셨어요? 그 당시에 뭐 전복 같은 것도 어디서 이렇게 해오시고, 네. 굉장히 맛있게 해오셨어요. 네. 제가 한 서너 번 식사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냥 식사는 안 하고 가서 그냥, 뭐 이렇게 긴밀한 대화할 텐데, 네. 제가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사모님 술 없어요. 그때 양주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안주는 뭘로 할 거야? 그래서 됐습니다.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근데 약간 식사는 정말 요리는 맛있어요. 정말 요리는 맛있고, 그때도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 당대표님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왜 그걸 나한테만 하라고 하냐. 당신들도 좀 해와라. 그래서 아마 그때 이미 특명을 맡겼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양정철 비서하고 비서하고 최재성 비서, 그런 분들한테 특명을 맡겨서 어벤져스 팀을 갖다가 꾸려온 것 같아요. 예. 그 후에 진행 과정은 제가 몰랐는데, 네. 아이가 그 광주 재보선에서 패배했을 때 제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대선 때는 그 우리가 아마 4월 3일이 아마 후보 확정일이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당 후보 경선, 그죠? 최종 서울에서 한 게 4월 3일,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4월 5일이 아마 안철수가 후보 확정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보고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컨벤션 효과가 약할 수가 있다. 네. 바로 뒤에 또 다른 후보들이 확정되는데, 그럼 4월 15일 후보 등록일까지 저쪽은 우리를 네거티브 공세를 묶어두고 마치 단일화할 것처럼, 단일화는 안 되는데 파일을 키워나갈 것이다. 그럼 우리가 4월 15일까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방어만 하다 보면 쫓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저쪽을 적폐연다라고 묶어두고 우리는 미래연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하자.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수용하고 발표하고 정책을 갖다가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본선 가면 무조건 이긴다. 요 기간을 갖다 잘 버텨야 된다. 4월 15일 후보 등록까지. 그래서 그 전략 보고서가 후보께서 직접 보시고 핵심들하고 회의를 하고 수락의 한설문에 그 결론으로 나옵니다. 적폐연대. 네, 그리고 미래연대로 나왔다. 우리는. 예. 그런 일이 몇 가지 있었죠. 중요한 전략적 분기점 때마다 제 전략 메모가. 제가 지금 그럼 궁금한 게 적폐연대가 이제 나왔다는 거는 그 이전에 이제 적폐라는 우리가 지금 적폐청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적폐청산이라는 게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적폐청산은 후보의 작품입니다. 네, 그건 제조사나 예, 적폐청산 이게 같은 의미니까. 예, 그건 기왕래도 후보의 작품인데, 네. 후보 본선에 가면 사실 대한민국 선거에서 본선에 가서 뒤엎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선에 간다는 건 이제 본 선거 운동이 시작된 때를 말이죠. 그 전에 이제 마지막 한 열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후보께서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꽂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 35개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인가 그걸 다 적폐연대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아니 국민을 적폐연대라고 하느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막 굉장히 분란이 심했습니다. 이거 적폐연대 계속 쓰다가는 안 된다. 근데 어느 국민이 우리가 적폐연대를 국민 보고 적폐한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먹히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후보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의 프레임이 그렇게 프레임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밀릴 수는 없다. 근데 또 한 번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적폐연대라는 말 갖다 공식적으로 포기하자 하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본부장 회의가 긴급 비상 본부장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제안을 했죠. 어차피 본선 가면 우리가 99%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정책을 통해서 가는 거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폐기하냐 마냐 이 논쟁을 갈 필요는 없다. 이건 자연스럽게 유지를 갖다 하면서 우리가 본선 전략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또 그때 두 번째 또 분기점에서 정리가 된 일이었었죠. 대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전략통 얘기만 들고. 예,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 전략 이 판 짜는 거라든지 어떤 그 프레임 만들어내는 거에 너무 좀 탁월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정돼도 안 되는데. 근데 생각이 자꾸 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대통령님이 당선되시고,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그러니까 정세균 국회의장 한 석을 빼고 121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집권 초부터 일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대통령께서 국민의당하고 합당 혹은 뭐 연정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일각에 있었어요. 혹시 뭐 그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전혀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협치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개혁 입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수위의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수위의 얘기는 연정이죠. 네. 근데 연정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1기 내각이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산하단체 몇 개 나눠준다고 해서 연정이 될 수는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장관 자리를 나눠야 연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연정을 하려면 연정 프로그램에 합의가 돼야지 자리를 몇 개 나오냐 갖고 합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당하고 연정을 했을 때는 가령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노동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복지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프로그램에 합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구성을 갖고 이 적폐청산과 재조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럼 다음 두 번째는 자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방법은 합당, 통합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거는 우선 안철수 대표가 동의할 가능성이 예. 전혀 없죠. 없죠. 본인은 누가 봐도. 본인은 어쨌든 당을 깨고 나가서 성공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경험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지지율은 바닥이지만 그 경험치에 좋은 경험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가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총선과 대선에서 그 고생했던 호남의 수없이 많은 우리 위원장들, 예, 그렇죠. 또 당원들, 또 전국 정당을 바라는 우리 영남의 그 위원장들, 당원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왜 이 질문을 여쭤봤냐면은 이게 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뭐 추미애 대표가 그때 이제 그 박지원 대표 머리 자르기 발언도 그렇고 좀 나를 세워서 국민의당하고 좀 각을 좀 세웠잖아요. 그 시점에 우리 당 내부에서 사실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당하고 합당이나 뭐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그걸 지금 회방판을 깨고 있다. 그래서 저 추미애 당대표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지금 사실 불과 한 2, 3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협치는 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레드홍을 제외한 다른 당 대표들이 청와대에 왔을 때도 그렇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예, 그렇죠. 하는 제안을 갖다 늘 하죠. 왜냐하면 적폐 청산을 결국 입법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입법으로 완성을 하려면 180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는. 두 번째는 서로 주고받을 것이 분명해야 돼요. 상대방도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건들이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 갖다가 함께 하기 위해서 연정 얘기를 할지 합당 얘기를 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제 선거구제 변경입니다. 네. 선거구제 변경을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선거구제 변경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250석의 소선거구제와 50석의 비례대표. 네. 이것을 소선거구를 한 250석 정도로 하고
비례대표를 한 100석을 해서 권역별 비례 명부제를 한다고 한다면 여야가 실제로는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항상적으로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1등은 3번 한 겁니다. 네. 2004년 탄핵 총선 때 그렇죠. 하고 지난번 총선하고 4.19 2019년. 네. 3번 한 거죠. 아, 진짜, 우리가 진짜 1등 한 게 진짜 없어요. 예, 역사적으로 항상 보수 우위의 사회니까. 이제 호남이 의석이 30석이고 영남이 60석인 이런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구조적으로 사실 1위 1당 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5월 달이었을 것 같은데 여야 원내대표 불러서 내가 개헌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난 개헌에 찬성한다. 그러나 개헌을 하려면 선거구제 변경까지 같이 가자. 만약에 내각제로 간다고 쳐봐요. 내각제로 간다면 다당 원내 일당이 사실 집권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소선거구제 그대로 둔다면 그건 우리가 정권을 갖다 안 갖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소선거구제를 갖다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갖다 가미한 다수를 가미한 그 변형 선거법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중대선거구 플러스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갖다 해볼 수 있지 않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는 바른정당은 생존의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는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생존을 얘기합니다. 머리에 안 들어와요. 네. 공수처 신성이 이런 것들은 남의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 5% 갖고 관심이 없죠. 청명의 중요한 한식의 중요한 이러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가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도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우리가 개혁입법도 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생기니까.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협치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고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협치의 제도화 하는 얘기하는데 협치의 제도화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자 연정 아니면 합당 아니면 그럼 남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야정 협의체밖에 없는데 여야정 협의체는 내동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 헛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네. 단독으로 독상 쳐달라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독상 타령만 하고 앉았고. 평생을 돕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쨌든 이 개혁입법을 통해서 제도 산화를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한다든지 이 부분은 특히 생존이 걸려있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생존 책임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받게 해주고, 동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입장에서는 영남 지역부터 해서 이 지역 불균형, 구도의 불균형 자체를 바로잡는, 바로잡아서 우리가 뭔가 항상 1등할 수 있는 구조를, 토대를 지금 만든다, 그런 포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항상 1등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겠죠. 권순 기자님이 나그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냥 대등한 게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 하는 건데, 여기 자유당은 노입니다. 자유당은 무조건 반대할 거예요. 그렇죠. 영남만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 지금의 기득권지를 갖다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정당이나 이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갖다 자기들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로, 생존에 대해서는 생존으로, 입법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구조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당내 논의나 청와대 논의는 합당, 연정,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우리 지지자도 동의하지 않고 저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내 분위기, 맞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일부에서는 지금 국민의당하고 합쳐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 지금 국민의당하고 합쳐갖고 그 사단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선 그죠.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합치면 마이너스 될 거예요. 지금 이 적폐청산 제조 산하의 이 기운을 계속 가서 이 기세로 이 정신으로 정부 정당화를 하자. 어떤 정치 공학 갖고 정부 정당화를 하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염원이. 근데 만약에 선거 연대를 한다고 쳐요. 내년에 지자체에. 그 순간 이거는 우리 엄청난 역공을 받을 거고,
우리 지지자들이 뭐 호남이나 영남에서 많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의석은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선거 연대를 하더라도 의석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예, 지금 말씀은 하여튼 저희 그 다수 지지자들하고 같은 예,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예. 자, 이미 이왕 개헌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혼합정부제가 뭐 다수라고 해서 그걸 이제 뭐 내놓는다 지금 그러는데 혼합정부제가 보니까 이게 그 뭐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의원님 개인 견해가 있다면. 사실 혼합정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각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각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내각제 위에 어떻게 감히 하냐의 차이이죠. 그리고 세상에 외교안보하고 대통령이 외교안보 국방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치는 총리가 한다고 다수당의 총리가 한다고 치면 이 내치와 외치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FTA는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그러게요. 그런 게 진짜 힘들 텐데. 그 경계를 긋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방분권을 갖다가 핵심으로 하는 그 개헌만이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상정을 하겠다 하는 구상을 갖다 밝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합의는 어쨌든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내놓은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은 아무래도 일단 저희들 같은 거 다 반대예요 지금. 혼합정부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건 뭐 내각제인데 누가 지금 내각제를 원하겠습니까? 다 반대인데 저게 그러면 국회가 새로운 안을 지금 만들 시간은 별로 없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는 내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6월달 지방선거에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은 개혁 입법도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개헌을 합의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개헌이 합의가 되었고 기본권이나 여러 가지 조항들이 변경이 된다고 쳐봐요. 뭐 감사원의 이전 문제랄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문제랄지 이게 해결되면 사실 그것이 해결되면 개혁 입법은 덩달아 가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일거의 돌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거대한 돌파를 갖다가 장담할 수 있는 야당의 구심력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존을 갖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입법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생존만을 갖다 고민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국가의 골격을 바꾸는 일을 갖다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회가 그 개헌안 합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따로 만들어서 내야 되는 그 루트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개헌을 하자. 그 대신 발효 시점을 2027년 정도로 하자. 그때 대총선을 갖다 그때 되면 다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해관계가 묶여있으면 도저히 합의가 안 됩니다. 근데 10년 후에는 정치판에 어떤 정당이 존재할지 누가 차기 대통령 후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자기 이해관계와 멀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적인 대변화 상황 하에서 직선제 개헌이 됐던 겁니다. 밑에서부터 추동이 있어갖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오히려 2027년 정도에 발효되는 것 같다가 목표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현 단계에서는 저는 국회에서 합의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권, 지방 분권과 기본권 변경을 갖다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갖다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송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야당은 절대 반대겠죠. 왜? 아니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에 지방분권을 핵심을 하는 대통령의 개헌안이 동시투표가 되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그러네요. 우리 그냥 항복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레드홍 생각은 지금 뭐예요? 레드홍 생각은 전술핵 배치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해갖고 내년 지방선거를 안보선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지방선거인데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를 가자. 또 거기에다가 이 개혁에 반대하는 야당 심판을 하자. 하는 얘기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아무리 선의로 그 구상을 하셔도 저는 그거는 정말 선의의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아, 이거, 정말 이상은 너무 좋은데 현실은 안 따라갈 것 같아요. 답답해요. 우리 지자들은 야 좋아. 야 이거 분권형 지방 분권 얼마나 좋냐. 지방의 인사권, 복지권, 재정권 이런 거 갖다 주는. 그래서 정말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한다는 거 정말 꿈과 같은 일 아니냐. 네,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다.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의미 있는 전환이죠. 그런데 선거의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야, 지방 분권과 지방 선거가 같이 엮여서 가게 돼버리면, 진짜 저쪽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네요. 항복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건 뭐. 예. 아니, 근데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라는 게 아니라 무너진 운동장에서 선거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저쪽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 문제는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국회에 보내요. 보내면 국회에서 그걸 다 그냥 휴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자동적으로 그 표결에 붙이게 돼 있죠. 그죠. 일정한 기간 내에. 요건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국회가 스스로 발의할 땐 150인 이상에 발의해서 200인 이상, 네. 3분의 1가 찬성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이제 예. 회부를 할 때는 국회 제적 3분의 2 찬성이 된 3분의 경우, 2 찬성. 이제 국민 직접 투표로 가는 거죠. 180석이네요, 또. 예, 200석이죠. 아, 200석이죠, 예. 야, 200석이면 자유한국당 반대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바른정당 한 10석 안팎이 되겠죠. 11월 달에는. 그 다음에 국민의당 40석 하면 이제 50석, 우리까지 합치면 170에 정의당하고 무소속 다 합쳐서. 네. 180석이죠. 예. 그래서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아이, 뭐, 그래도 어렵다 해도 사실 들으면서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뭔가 우리 쪽이 양손에 떡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그걸 갖다 국회가 부결시켰다? 자유당이 부결시켰다? 그것도 심한 국민의당이 발언이죠. 부결시켰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볼 때, 왜냐하면 소소한 개혁 입법도, 물론 소소하다는 뜻이 좀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이 통과되지 않은 것하고 전혀 다른 인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네.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개혁을 반대하는구나. 지방 분권을 반대하는구나. 우리 강진군이 잘 살겠다는데, 울주군이 잘 살겠다는데, 네. 천안이 잘 살겠다는데 그걸 반대해? 정말 적폐 중에 적폐구나. 이런 얘기가 간인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통과가 되면, 통과돼서 국민투표로 직접 동시투표가, 지방선거랑 우리 지방분권 개헌안이 동시투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금상첨화고 지방선거의 프레임도 이렇게 짜질 것이고, 그것이 부결된다고 한다면, 아유, 국민들 볼 때 역풍부글리겠죠. 정말 적폐구나. 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저 이 개헌안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저 야당한테는 엄청난 부담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권력구조 빼겠어. 기본권도 그렇게 난리 친다면 빼겠어. 딱 하나. 지방분권, 이거라도 받아. 이건 혁명이야, 지방분권만 해도. 던졌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겠네요. 레드홍이 미칠 것 같은데. 아니, 레드홍이 그때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레드홍은 이제 데자뷰가 있잖아요. 2011년 7월에 당대표가 된 다음에 12월 달에 물러납니다. 지금, 이번에도 7월 달에 당대표가 된 다음에 12월 때까지 대법원 재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레드홍이 그때까지 당대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군수, 그렇죠. 시장,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방분권을 반대하고, 우리 당이 지방분권을 반대해서 개헌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내가 나가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하겠다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걸 갖다 선거에 양수겸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대통령 그런 계산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열겠다는 순수한 일념 하나만 갖고 계실 텐데, 제가 분석가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들 오늘 조금 통찰력을 얻는 그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야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야권 지금 지지고 먹고 싸우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서로 막 뚝딱뚝딱 합치자 뭐 나간다 뭐 하여튼 시끄러워요. 서청원하고 최경환, 레드홍이 지금 서청원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둘 다 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초재선 의원들이 서명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레드홍은 당대표 사퇴하고 그 친박들은 저 탈당을 해라, 탈당을 수용하라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아직도 저 당에 약간의 생명력이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이 옛날에 그 당들의 그 혁혁한 그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그런 생명력이 굉장히 사실은 결과물을 맺고 그랬는데 지금의 어떤 저 당의 초재선대에서 남아있는 조그만 생명력이 그 정도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인데 어쨌든 지방선거 전에는 네. 대법원 판결이든 네. 아니면 지방선거 때 자유당의 지지율이 현 상태 갖다 계속 유지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먼저 나가냐의 문제지 서청원 의원이 먼저 나가냐 레드홍이 먼저 나가냐의 문제지 순차적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현재 5% 지지율 갖다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 결국 누가 먼저냐의 문제일 뿐이지 야당들은 선거 전에 한 번 더 내용을 겪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잖아. 레드홍은 지금 의원도 아니잖아요. 현역 의원도 아니라서 당대표 좀 물러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대구지구당 위원장은 꿰차고 가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노후 보장, 본인의 어떤 그 보험을 드리는 거죠. 방주 하나 만드는 거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에서, 야, 이게 말이 되느냐. 당대표가 돼갖고 유일한 업적이 본인 지구당 위원장 대구에. 진짜. 대구에 자기가 성운시장에서 자랐다며. 그 언저리 어디 뭐 지금 누구죠? 열심히 나가서 활동하는 조원진 의원인가 뭐. 예, 대한애국당. 그런 분. 예, 당대표시죠. 뭐 그런 분들 뭐 어디 지역을 갖다 차지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뭐 자유당 사람들도 참 뭐 기가 막혀 하는 상황이죠. 아니, 진짜. 당대표가 본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당대표를 한다고 하면 뭐 그 당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 진짜. 요즘 야당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좀 재미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보는 분들은 재밌지만 저들은 애 같아요. 이래갖고 이제 개혁 입법 뭐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야당이 진다고 쳐봐요. 뭐 지겠죠. 질 가능성은 크겠죠. 저들이 방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경계합니다. 앞으로도 6, 7개월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의석은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악다구니가 생길 수가 있어갖고 더 반대할 수도 악을 있지만 쓰고 그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다고 져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기나 지나 의석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악다구니 더 생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저쪽도 어쨌든 작은 생명력들이 살아나서 내부 변화에 대한 요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냐 이거는 결국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어떻게 하냐로 돼서 구체적인 복원이 되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국민들이 응징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복원이 아니라 정치판 전체가 각각의 새로운 생명력을 갖고 자라나는 싹들을 만들면서 그 싹들과 우리가 만나면 새로운 섭취가 가능하지 않겠냐 개혁입법에 대한 그 새로운 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뭐 자유한국당, 하여튼 야권 다 포함해서 그 새싹에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뭔가 협치를 한번 해서 새로운 야당을 만들어내겠다는 그 가능성이 있는 싹이 있다면은 지금 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뭐 거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제조사나 개혁입법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그쪽도 철저하게 무너지고 나서 철저하게 무너지면 뭔가 또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변화의 싹들을 잘 모으면 결국 그 변화의 싹들이 모아질 때는 이제 분명한 자기들의 목표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향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개혁입법에 동의해주나 안 해주나 혹은 자기들 입법하고 우리 입법을 바꾸나 마나 지지율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 도와주냐. 그래서 어쨌든 요행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쩌다 지금 이 정부가 실수를 해갖고 내년에 상황이 좀 좋아질 거 하나만 이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발목 잡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뭐 허리띠를 갖다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여간 적폐 야당을 갖다 심판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복원이 아니라 정치판에 우리 정치 신세계 우리가 목표하는 정치 신세계 누구 씨가 목표하는 정치 신세계 갖다 그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무성,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10명에서 12명까지 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건너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승민,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자강, 홀로 독립해서 서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당도 또 지금 또 뭐, 난리가 좀 나고 있고, 이쪽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70세가 넘으면 자기는 다시는 선출직에 나가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김무성 의원님. 예. 그런 재작년에 그런 선언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있군요. 예. 지금 어떻게 되죠? 다음 총선 때는 못 나옵니다. 그 말을 지키면 예, 근데 다음 총선은 못 나온다.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뭐냐면 다음 대선에,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죠. 이번 대선에 나가고 다시 그치. 대선에 나가고서 승부를 보고 국회는 다시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분 그 말 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렇게 노력합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른정당에 한 40명 정도가 갔다가 네. 20명이 돌아갔잖아요. 네. 원내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20명이 찬밥신 된 겁니다. 그렇겠죠. 이미 지구당 위원장을 다른 사람들 다 임명했어요. 예. 비례대표가 간 적도 예. 있고. 근데 지방선거 코앞에 왔어요.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 못해요. 시의원, 구의원, 예, 그렇죠. 실주차장을. 그러니까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찬밥 신세를 보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에서 전 지구당 위원장의 일괄 사퇴를 갖다가 강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체제로 지구당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더 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바른정당을 사실상 해체시킬 수 있지 않냐 하는 건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왜? 지금 차고 있으니까. 아니 현재 지구당 위원장들은 아니 그럼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교착 상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돌파구를 못 찾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 다 다를 거예요. 내가 구제가 될 수 있느냐. 지구당 위원장을 경쟁을 해서 차지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근데 김무성 의원은 왜 저렇게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70세 넘어선 다시는 선출직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이제 김무성 의원의 생각은 이런 거죠. 자, 친박들이 나가. 사실상 무주공산 비슷한 당이에요. 네. 레드홍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지지율을 갖다 끌어올리지 못하면 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든 예. 지지율이 떨어져서 내부의 어떤 저항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어. 예. 그럼 이 당은 누구 거야? 아, 결국 내 거 아니야? 다시 무대의 시대로 가자. 뭐 이런 계산인 거죠. 서로 그냥 사실 지금 무주공산이죠. 예, 자유한국당은 무주공산이니까 누구든 저 자리를 내가 당권을 잡고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최경환도 나갔어. 나가게 돼. 홍준표도, 레드홍도 나가게 돼. 그럼 그 당에서 당대표 할 사람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런 꿈을, 몽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11월 3일이면 이제 내일, 이제 곧 다가오는데 11월 3일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뭐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거든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되돌아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갈 수 이제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이제 출당 문제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통과가 될지.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그러게요.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가 다르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은 결국 3년 후에는 보수 세력이 어쨌든 다시 결집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편을 드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죠. 네. 이 기회주의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 같은 이 바른정당 사수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국민의당하고 합당이 될까요? 뭐 지금 김무성 의원부터 해서 이제 몇 명 이렇게 옮겨간다고 치면 안 옮겨가도 문제네요. 안 옮겨가면은 합당도 못 하잖아. 그럼 또 사실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예. 한때는 최대 14명까지였습니다. 지금 약간 줄어들었는데 한 8명에서 14명 사이에 될 텐데 뭐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남아있는 잔류파가 6명에서 한 10명이 되든 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독자 생존을 갖다 모색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둘이 있었는데
남경필 지사가 원희룡. 예. 지금 점차 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되돌아갈 준비하고 있는 것 갈아탈 같은데. 준비를 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희룡 지사는 애초부터 네. 약간 자유한국당에 이제 가까운 편이었다 네.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대로 가는 거지. 광역 후보를 낼 수 없는 당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그렇죠.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안철수 당대표하고 통합은 내부 반발에 의해서 결국 못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연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서울시장을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보고 나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리투표 아닙니까? 기초단체장, 시장, 구청장, 군수들, 예. 서울시 의원, 이건 내리투표잖아요. 예. 또 후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저쪽 동네는 후보가 지금 없죠, 사실. 그래서 실제로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이렇게 연대 같은 것이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죠. 네. 국민의당 이 당대표 경선 때 자꾸 다른 사람들이 왜 당신 당대표 나오려고 하냐, 서울시장 나가라 했더니 안철수 당대표가 그때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을 때 제일 먼저 환영하고 나온 사람이 남경필 도지사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로, 야, 우리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연합공천 선거연대 해갖고 쫙 구청장도 군수도 시장도 딱딱 반씩 나눠 가지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남경필 지사가 넘어가면서 사실 그런 연대 구도는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 하에서 5% 지지율 하에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갖다가 매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총대를 매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예상에는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당대표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예. 예. 그건 100%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기가 먼저 총대를 매지 않고서는, 사지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하에서,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에 나간다고 하면서 일정한 선거연대는 유승민 의원 쪽하고 일정한 선거연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쪼그라진 작은 바른정당하고 선거연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판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자, 그 야권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당에서 우리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합자 같은 걸 얘기하면 굉장히 쫑긋해 하시죠. 사실은. 통합, 합당,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뭐 사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구명보도 만나는 거니까. 구명정을 내려주길 원하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구명정 내려줘서 타라.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 내려 보내주면 끝이잖아, 그냥. 좀 난감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구명정을 갖다 내려주길 갖다 그쪽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명정을 내려주다가는 우리 배가 난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지금 우리는 계속, 구명정을 내려주려면 잠시 정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박할 때가 아니고 계속 항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방선거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 야당 정계 개편 쪽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사실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가 잘 하던 대로 잘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방선거 준비 지금 그 기획단 꾸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기에 선거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예, 이게 사실 이거 진짜 궁금한 부분인데 막 후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 특히 지금 청와대 그 참모들 차출설 오늘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아예 문자를 보내가지고 출마 안 한다. 예.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출마 안 한다 선 그었고 박수현 그 대변인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뉘앙스의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이거 지금 차출설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거에 보면 청와대가 막 잘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그 측근들이 나는 순장조가 되겠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순항조가 되겠다. 순항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1기 청와대 팀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문재인 호를 갖다가 순항하게 해줘야 한다 네. 하는 생각들이 내부에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결국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네. 대통령의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중요 포스트에 나가게 되면 이것이 구도가 네. 정말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그죠. 예. 생성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에서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야당이 그걸 활용할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이용할 수도 구도가 있는 되는 그런 거죠.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과거 정부에서는 이렇게 막 그 청와대에서 사람 키워갖고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조금 모습도 그렇잖아요. 마치 거의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거 공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청와대가. 예.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나 어떤 그 성향상 예. 제가 볼 때 정치에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예. 선거에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작전을 갖다가 마련하거나 이런 성격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잘하면 결국 국민들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한테 표를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네. 예. 그 나머지 사람의 배치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네. 그건 당의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뭐 청와대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제 생각에도 그냥 안 나오고 그냥 대통령이 보자 잘해서 예, 그냥 공신되는 길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이 아마 들어요. 대통령 예. 입장에서는 임종석 실장 같이 이렇게 예. 탁 정말 맞는 사람을 예.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임종석 실장하고 정말 술도 자주 마셨고 이제 그런 사이입니다. 예. 제가 술이 너무 빨라갖고 예. 임종석 실장이 형 좀 천천히 마셔 이러는데 그 큰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 진언을 할 때 네. 상대방이 굉장히 편하게 듣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음. 그리고 감정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요. 음. 그거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전대부장 같은 것을 하면서 그 제야 원로들 이렇게 모시면서 네. 조정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훈련된 미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비서실장감을 다시 새로 구하고 진용을 새로 짠다는 것이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사실 당청 관계가 과거와 다르게 정말 당에 이게 이제 뭐 민주당 정부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들어있듯이 당의 어떤 독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그러니까 당을 좀 존중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사실 그전에는 청와대가 당을 조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사실 당청 관계가 아예 막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뭐 조정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오히려 그냥 각자 따로 노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뭔가 당청 간에 소통도 잘 되면서 또 각각의 독립성도 존중을 해주면서 그래서 지방선거도 결국은 당 중심으로 치러지는 거니까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나가고 하는 그 자체로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측면에서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 수석들이 뭐 불출마를 막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그러는 거죠. 예.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계속해서 그 출마 네.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나오게 네. 되면 상당히 좀 그 흐트러져 네. 보일 수가 있죠. 청와대도 굉장히 네, 그렇죠. 좀 이완되는 자꾸 어수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이고 또 당청 관계에 있어서도 네. 선거는 당이 중심이 돼서 치르는 그렇죠. 것이죠. 네. 당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 갖다가 요구할 수는 있지만 청와대가 야, 너 나가라 하는 거는 모습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일각에서 뭐, 그러니까 청와대 바깥에서, 그러니까 당 쪽에서, 뭐 조국 수석 부산시장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임종석 전남도지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 청와대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 자꾸 나가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정치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늘 당권파에 있었는데 네. 주류가 하든 네. 비주류가 하든
익명으로 정치한 걸 되게 싫어해요. 자기 이름으로 얘기해야지. 네. 자꾸 익명의 소스들이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특히 언론은 막 자기 보도가 정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 과장 보도를 합니다. 한 핵심 관계자, 네. 한 고위 당국자. 예, 고위자, 핵심. 고위가 아닌데 고위라고 써요. 네. 핵심이 아닌데 핵심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막 의도를 해서 또 혼선이 생겨요. 과연 네. 이런 거죠. 임종석 그 실장의 전남도지사 차출에서는 이제 박지원 실장이, 네. 박지원 예, 그 저쪽. 의원이 전남도지사 나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또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갖다 했죠. 뭐 이분이 계산이 잘 모르겠어요. 진짜 도지사를 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하고 야, 통합해라 하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왜냐하면 그 경우 어쨌든 이 양반이 바지런하기 때문에 네. 전남판을 흔들 수가 있단 말이죠. 예, 뭐 그런 정치적 능력은 갖고 있죠. 예. 흔들면 좀 광주도 약간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남이라고 하는 영토를 다시 고토를 회복해야 되는데 네. 이 경우는 그러면은 임종석 실장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 갖다 누가 호사가가 얘기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거 갖다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네. 부산도 이제 부산 경남 어떻게 보면 세트로 움직이는 건데 왜 박원순 시장 경남도지사 예. 출마설도 이제 돌지 않았습니까? 이제 서울시장이 경남도지사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색한 거죠. 네. 근데 한편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야, 호남이라는 영토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뺏겼는데 우리가 전국 정당화 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상도를 갖다 한번 우리 땅으로 만들어 보자.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한번 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 그쪽에서는 후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봤을 수도 있겠죠. 또 그 경우 우리 영토가 바뀐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네.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는 자연스럽지는 않죠.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요새는 다 정치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인데 자기들이 포석을 갖다 다 해가면서 세상을 갖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포석을 하고 바꿔나가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전히 섬기는 자세, 네. 국민의 뜻을 갖다 하늘같이 보고 겸손하게 접근을 해야지 국민들이 우리가 정말 이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포석은 그게 사실 옛날 그 삼국지식 정치, 그죠? 정략이 많이 개입된 그런 삼국지식 정치고, 사실 뭐 정치라는 게 우리가 삼국지식으로 떠들면, 뭐 엄청난 그 가정에 가정을 더해가지고 다양한 시나리오 집어넣어서 이렇게 막 떠들고 쓰고 하면은 참 재미는 있지만 그게 정치를 굉장히 후퇴시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 감동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향식으로 밑으로부터 그 감동이 덜할 수가 있고 뭐 저는 그분들을 갖다 그분 다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네, 다 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다음에 그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킬 수도 있죠. 네. 야 이렇게까지 무시해? 이렇게까지 우리 처참하게 밟겠다는 거야? 니들이 하면 세상 다 주물릴 수 맞아요. 있다고 생각해? 예. 그게 사실 2016년 총선 당시에 그 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구 경북 지역에 억지로 꽂아놓고 공천 막 쭉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을 그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천이라든지 정략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좀 삼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측면에서 뭐 청와대 차출설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와대 참모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불출마를 밝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걸로 보거든요. 그렇게 할 때 당도 에너지가 생기죠. 네.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그런 그 차출서를 갖다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청와대만 바라보게 돼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걸 기본으로 해갖고 다른 그 판을 짜야 한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가 그걸 정리해 줌으로써 당의 생동감, 선거는 역시 생동감 아니에요. 역동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역동적인 경선을 갖다 통해서 사람들 갖다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 당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렇죠. 그 자율권을 준 거죠. 예. 당 안에서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정말 우리 능력 갖고 청와대 쳐다볼 필요 없이 당에서
뜻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지혜를 모으고 해서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쪽으로 이렇게 쭉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오니까 벌써 지금 우리가 1시간 20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방선거 이야기는 이제 국감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다음에 예. 지방선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모시고 예. 예, 그때 가서 한번 또 재밌는 이야기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재밌고 유익하셨습니까? 예, 뭐 마지막으로 저쪽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우리 예.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정말 적폐청산, 제조사나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1단계 우리 권력형 적폐 청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일상에서의 적폐, 민생 적폐, 생활 적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밀어내기, 일감 몰아주기, 뭐 납품 단가 후려치기, 뭐 등등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이 생활 적폐까지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년 지방선거가 풀뿌리 생활 문제 이런 거 갖고 선거를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통해서 2단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UBC 시청자 여러분, 들어주신 정치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